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 두 분 모셨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이건 일본의 정해진 수순대로 지금 타임 스케줄대로 시나리오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기존의 일본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본의 정부에서도 그렇고 8월 말 방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이 됐었는데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요. 일정한 수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의 이 방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제 방점을 찍어서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보면 한미일 정상회담의 지지를 이끌어낸 이후에 조기 방류를 결정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한미일 정상회담 회의 바로 끝나고 후쿠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일련의 어떤 수순에 의해서 과정에 의해서 하고 결국은 일본의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분을 한국의 많은 시민들 그러니까 80% 이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을 받아서 정확한 입장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의 입장을 오히려 두둔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나라 정부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하시죠. 민주당도 또 뭐 같은 말들을 반복하면 질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이걸 가지고서 이건 어차피 우리 박 의원 말씀처럼 정해진 수순인데 그거 하려고 한미일 정상회의 캠프 대표도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이게 30년 동안 방류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멈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시작한 것은 IAEA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게 이제 뭐 사실 우리 바다에 관한 문제고 한일 간의 문제면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 제재시키고 우리가 무슨 수술을 할 텐데 이게 지금 엄밀히 말하면 우리 바다라기보다는 북태평양입니다. 뭐 민주당 의원들 장외에 가서 뭐 우리 바다에 방류한다 그러는데 이 후지산을 타고 넘어오지 않는 이상 우리 바다로 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 물이.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가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반대하지 않고 일본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 어민들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물론이죠. 후쿠시마 우리는 일본 어민들하고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마산 의시장에 우리 상인들 보고도 걱정하실 때마다 우리 일본 어민들이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러고 지금 그런데 일본이 우리가 당초에 원하던 것과 달리 박 의원도 원하시지만 콘크리트로 하는 방법 뭐 다른 방법을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국제사회에 IAEA에 이런 무슨 공인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 지금 미국하고 당장 그 피해를 직접 받게 되는 미국하고 캐나다 왜냐하면 이게 후쿠시마라는 게 홋카이도 아래여서 북태평양 해류 크로시아 해류하고 돌아가면은 처음에는 알래스카 캐나다 캘리포니아 이리 갔다가 적도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한 3, 4년 걸린다는 건데. 그거는 예전부터 했던 얘기 아닙니까? 북침당에서.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계속 감시하고 우리가 투명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시작되면은 만일 바로 앞에서부터 이제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죠. 그래서 일본 정부의 말과 달리 IAEA 검증과 달리 조금이라도 이상한 지가 있으면 바로 스톱시켜야죠. 아니 지금 그 최영두 의원님이 얘기하는데 언제든지 방류를 멈출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멈추면 됩니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500만 톤을 30년 동안 방류한다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 30년 동안 방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이거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문제가 없으면 당장 500만 톤 방류하지 30년 동안 방류하니까. 아니 그건 말씀 억지 쓰시는 거 아니 그 억지가 아니고 말씀 들어보세요. 이게 제 얘기 한 다음에 하세요. 전에 제 얘기 끝난 다음에 나왔습니다. 또 다시 얘기 끝난 다음에 해주세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죠. 이게 2011년도에 지진 발생한 이후에 폭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일본에서 핵 오염수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죠. 그러면서
국내 여론도 그렇고 국제적인 여론에 있어서 핵오염수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지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방류 시점을 오히려 지금 가장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탄력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해주었습니까? 우리 정부가 지지하는 모습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갔기 때문에 탄력을 받았다. 그렇게 치면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반대하지 않았죠. 더 드릴게요. 엄밀히 이야기합시다 들어보세요. 좀. 아 이거 무슨 뭐 아니 말을 좀 제가 얘기한 다음에 하세요. 아. 사실관계를 팩트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이 지난 3월에 있었잖아요. 정상회담 한 이후에 이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일본 언론, 일본 정계에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면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일본 정계에서 그 언론들과 만나서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흘리잖아요. 야, 핵 오염수 관련 방출과 관련해서 이 한국의 지지 요청을 우리가 했다. 이런 부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뭔 얘기까지 합니까? 후쿠시마 수산물 개방과 관련된 문제도 거론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순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핵 오염수 방류 후에 수산물 개방까지 아마 일본에서는 시나리오 타임 스케줄대로 갈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고 지금 일본 언론에서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아웅의 호흡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아웅이라는 게 이게 들숨 날숨을 얘기하더군요. 일본어로. 네. 그만큼 한국과 일본이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다라고 일본에서 얘기해요. 오히려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얘기 못하는 겁니까? 부르시는 분들이 일본 언론을 그렇게 맹신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그리고 정부가 이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좀 정부 말을 그러면 정부 말을 해놓고 그 말을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말씀드렸다시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가 국제사회가 함께 직면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제사회 레버리지를 통해서 저는 일본 어민들이 좀 더 강력하게 반대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일본 어민들은 지금 보니까 지금 저 일본에서는 지금 찬성이 뭐 53% 반대가 41%라는 좀 일본 내에서 반대율이 높아져서 결국은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높아지면 하겠죠.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일본이라든가 그 캐나다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이 이렇게 무슨 삼중수소가 어떻고 알프스가 어떻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과학적 검증 절차를 갖고서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도 당장 계속 검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라도 딱 이상하게 너무 그때부터 스톱 제기해야죠. 잠깐만 제가 이 얘기하고 최영두 의원님이 지금 언론인 출신이고 일본 언론 얘기하니까 일본 언론 언제부터 믿었냐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 얘기를 할게요. 일본 언론에서 얘기 나왔잖아요. 일본은 아니 잠깐만 사실입니까? 들어보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아니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아니 들어보고 얘기 좀 하세요. 들어보고. 네. 아니 들어봐. 우리 정부에서 아니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좀 조기 방류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도 한국 내년 총선 전에 빨리 조기 방류 요청했다라 언론 보도가 일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사히 신문이 그러면 뭐 가짜 뉴스하는 그 보도입니까? 제일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은 윤석열 정권에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정정보도 요청하고 소송하고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면 일본에 대해서 왜 정정당당하게 이 문제가 잘못됐다 얘기를 못 합니까? 묵묵부담으로 사실 아니다 얘기하는데 정정보도 요청하고 이거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소극적인 아니,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소극적이에요. 아니 참 이 정부를 못 믿고 일본 관계자가 일본 뭐 아사히 신문인가 어딘가에 한마디 이야기한 걸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정부를 공격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태도입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야 입장이 한국 분명했죠. 정부 태도를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정정보도가 있으면 정정보도 얘기하고 잘못했다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총선 전에 왜 하라고 왜 발꼬리를 하면은 일본이 총선 지나서도 하지 말아야 내리는 되겠지. 거예요. 여기에 일본 대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오늘 가장 큰 아니 기사인데요. 지금 토론하는데 저한테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 말이 아사히 신문이 맞습니까? 그거 가지고 말할 때 아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최고의 파트너 두 분. 파트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세요? 둘이 손잡고 나가실 아니 거면서. 지금 일본 얘기하는데 아니 잠시만. 저한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는 아니, 게 그게 예의가 있습니까? 아사히 최 의원님 신문을 선배신데 언제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자, 최영도 의원님. 제가 최 의원님한테 언제 그렇게 최영도 의원님 얘기합니까? 사과하세요. 그럼 내 선배로서 사과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박성준 말씀하십니까? 자, 아니 항상 웃으면서 잠시만요.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그러니까 박성준 의원님도 그건 사과 좀 받으세요. 지나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그리고 우리가 가장 그런 큰 이야기 기사로 하겠습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쌍방울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죄로 피의자 전환 이 기사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준? 아니 그 쌍방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쌍방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검찰의 수사가 지금 시민들이 이 문제를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대장동 수사부터 된 거 아니에요? 예. 대장동 수사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어디 저기 멀리 가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재판받고 있죠. 재판받고 있는데 무슨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50억 클럽 얘기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성남FC로 또 넘어갔습니다. 성남FC는 또 어디 갔습니까? 그러다 백현동으로 좀 왔다가 얼마 전에는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모든 언론에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쌍방울의 그 자회사의 모든 그 변호사가 누가 있냐 봤더니 검찰 출신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이 대납 사건 관련된 연관됐던 겁니까? 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김성태 회장이 대북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 송금을 했다. 이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부분으로 연관돼서 검찰의 수사가 지금까지 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3자 뇌물죄라든가 아니면 백현동도 그렇고요. 쌍방울 변호사비 그러면 수익 구조에 있어서 누가 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이익 받는 구조가 되지 않잖아요. 이게 분명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문제에 있어서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검찰이. 그건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많은 혐의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또 한때는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좀 늦어졌던 거고 지금은 당대표로서 방탄권을 다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측면도 있겠죠. 또 하나는 아까 무슨 이익 보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특히 백현동의 문제는 배임의 문제라는 것은 본인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성남시가 이로 인해서 충분하게 그 과실을 거둘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해서 특정인의 이익을 봐주기 위해서 했다는 이런 혐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검찰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재판방해, 사법방해라고 할 만큼 민주당이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또 변호사가 또 알지 못하는 변호사가 또 뛰어들어 가지고 법정에서 참 보기 힘든 그런 사안이 벌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대표도 자기 당당하게 뭐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가보면은 또 진술만 쫙 하고 검찰 질문 답변하지 않고 저 서면으로 제출한 걸 다 가름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건 뭐 시간이 흐르면은 다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밝혀질 거라 얘기하는데 지금 수사가 언제적 수사예요 지금요. 1년 지금 아니, 3개월 구속도 윤석열 못하고 정권 수사를 진행을 아니 저 못하고 있지 들어보세요.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검사 수십 명이 되고 수사 인력만 수백 명이 들어가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 관련해서 300 몇십 차례 압수수색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정권이 압수수색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이화영 전 지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네. 또 부인이라든가 이화영 전 지사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어떤 거냐면 증거라든가 구체적 사실관계가 입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술 하나를 가지고 이 죄를 묻는 검찰의 수사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직접 증거가 아니라 간접 증거 형태로 해서 정황 증거라든가 그런 형태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고급 문제를 범죄라는 것이 다 그런 식으로 은폐되기 때문에 수사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은 아시겠지만 지난 1년 내내 민주당이 했던 게 방탄 아니었습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기 중에 불체포특권 행사 가지고 구속 또는 직접 영장실질심사를 피했고 그러니까 수사나 재판이 지금 수사나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모든 전술을 다 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수사와 재판을 무슨 방법으로 야당이 최고 대표를 더구나 지금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저렇게 막아서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를 진행을 왜 못했습니까? 지금 350여 차례 압수수색하고 주변 인물 다 털고 계좌 다 털고 관련된 사람들 다 수사해서 압수수색하고 그랬는데 무슨 수사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하죠 또.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내려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그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구속영장이 오지 않은 체포영장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얘기하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하나 더 정리를 좀 하면은. 그래서 검찰 수사가 늘 이제 자신 있고 뭐 증거가 차고가 넘친다고 맨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비회기 기관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그렇다고 하면 당대표가 법원에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그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재명 당대표가 바라보는 시각은 검찰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체포영장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9월 정기국회 회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요. 이게 검찰로서 나는 오히려
오히려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 그러면은 체포영장 나와서 누구처럼 정말 걸어 나가서 내가 체포영장 저 발로 받도록 의원제로 분이 자 동의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은 그건 뭐 이재명 대표한테 큰 반전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왜 뭐 그런 국민의힘에 점수를 못 놀리고 씁니까? 국민의힘이 바라는 아니 점이죠. 뭘 바라요? 그렇게 하면 검찰 수사가 굉장히 오히려 당황할 수가 있는데 정치적 프레임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아니 지켜보자고요. 불체포특권 포기하기는 포기해야지. 이때는 다르고 저때는 다르고 이재명만 다르면 나오면 왜 그렇게 말이 최영두 달라집니까? 의원님이 아까 일본 여론조사 언급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지난 19일에서 20일에 1,042명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응답자의 53%가 오염수 방류에 찬성, 41%는 반대했습니다. 일본의 한 여론조사였습니다. 두 분 다 외교 안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물어볼게요. 최영두 의원님, 한미일 정상회의 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자, 첫 번째는 지금은 이제 지정학과 함께 기정학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기정학.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고 국제 공급망 위기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했고 기술 진보를 가지고서 구군이 결정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큰 배터리 같은 그런 게 큰 지금 구군을 좌우하는데 첫 번째는 전 세계 GDP의 38%인가요? 30몇 프로를 차지하는 세계의 나라가 이런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경제적 공동이익을 취하기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게 하나의 큰 과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한미일 간의 이 안보적 협력이라는 것이 북러 중에 뭘 자극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전후 관계를 잘 보셔야죠. 북러 중이 이 오히려 굉장히 현상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우리 2005년에 9.19 공동성명 이래로 정말 거기에 보면은 비핵화와 나중에 국교 정상화까지 다 모든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걸 다 어기고 지금 핵무력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은 남진해에서 인공섬을 만들어가면서 항행의 자유를 지금 방해하고 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죠. 이런 국제적 안보 위협이 높아지니까 나토의 결속도 강해지고 심지어 그동안 중립이던 나라들까지 나토에 가입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동북아에서도 이런 안보적인 지금 불균형, 전례 없는 이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의 시도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억지력이 필요한 거죠. 제가 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최영두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제가 예전에 지금 얘기하는 국제정치 질서에서의 지정학 얘기하다가 지금 지경학 이제 경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한미일 이 공조체제라고 하는 것은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좀 가는 건데 요거를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 냉전 체제에서는 한미일 삼각구도 하에서의 우리가 수출 전진 기지로서 수출 국가로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다 이제 탈냉전이 일어나는 이후에는 세계화 정책과 더불어서 중국이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한국이 그와야말로 같이 성장을 하면서 세계 10대 강국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뭐냐면 한미일과 북중러라고 하는 신냉전 체제가 형성이 되는데 이걸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냉전 시대와 탈냉전 시대에 있어서의 세계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냉전 체제가 지금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고요. 지금 일본의 경제 성장률보다 낮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안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 건데 과거의 냉전 체제, 탈냉전 체제와 지금 신냉전 체제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한국의 경제 성장이 지금 멈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1.2 예상하고 있는데 1% 경제 성장이 깨질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일본보다 낮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 공조체제가 중국의 대중국 포위망이라고 하는 정책으로만 가서는 만약에 이제 가치, 이념, 외교 이런 쪽으로만 가가지고는 실용 외교가 아니라 실리 외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냉전 체제와 탈냉전 체제에서는 실리, 실용 외교, 이익 외교로 갔는데 지금은 신냉전 체제 하에서는 가치 외교와 이념 외교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을 놓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우리 박 윤석열 정권에서 그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정부가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하겠습니까? 실리가 중요하죠. 누가 이념과 가치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심각한 문제도 지금 이제 중국 경제가 리먼 사태 이후로 지금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위기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위라는 것이
북으로는 한반도지만 북쪽으로는 북한으로 가로막혀 있고 중국, 러시아 같은 그런 좀 다른 환경에 마주하는 정말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절의 고도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지금 북중러가 우리 때문에 가까워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서로가 북한은 북한대로 북핵 무기를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네. 중국은 저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과 충돌을 빚으면서까지 남진아에서 현상 변경을 하고 최영도님 있고. 예. 여기까지 듣고요. 네. 최영도 의원님 미국에서 특파원하고 미국에서 공부한 게 언제쯤입니까? 제가 2001년, 2002년에 9.11 났을 때 공부를 했고요. 석사를 자, 받았고 네. 특파원 근무는 2006년 초부터 2009년 여름까지 했죠. 그러니까 2001년, 2년 그리고 2006년, 9년 그 당시에도 미국의 꿈이 한미일 경제 공동, 군사 공동체 뭐 이런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의 다음에 20년 미국의 꿈을 이뤘다 이렇게 뉴욕타임즈에서 썼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가 당시 이제 가장 우리가 인상적으로 보는 것은 그 브레진스키, 미국 민주당의 브레진스키하고 네. 그다음에 공화당의 그 전략가라고 할 수 있는 브랜스 코크로프트하고 두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랑 세 사람이 대화한 게 나옵니다. 그 책이 참 저는 그 당시 2000년대 2009년 7년 이제 2007년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브레진스키가 누굽니까? 거대한 체스판을 쓴 사람 아닙니까? 이 말하자면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이 갈등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그래서 미국이 그때 중재자라 우리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중재자 뭐 이런 말을 했었죠. 네네.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이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과 일본 간의 그 역사 갈등 문제를 가급적 중재하려고 그런데 했었죠.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도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이 한미일 공동체 그 안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일까요? 이게 한미일 공동체 그러면 하나 예를 들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을 다루는 그 분농가는 퓨어런가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밥 우드가 쓴 책이죠. 네. 그 첫 장이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밥 우드 경제 자문관이었는데 이분이 백악관에 들어가 보니까 오벌 오피스에 들어가 보니까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메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걸 치우면서 그때 이야기 뭐냐면은 이제 북한 미사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한 미사일이 핵미사일이 발사될 경우에 한반도에서는 몇 초 만에 가능하고 동해에서는 몇 초 만에 가능하고 일본에서 몇 초 만에 가능하고 알래스카에서는 몇 분 만에 그런데 이 핵미사일은 일단 올라가면 10몇 분 만에 몇 초 만에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가 역설적으로 한미일 간의 미사일 방어의 탐지 능력을 서로 공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만든 거죠. 아니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외교에 있어서 비스마르크도 그렇고 독일의 콜총리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제 성공한 통일 국가를 이뤘던 건 복합적 상호 의존을 한 거예요. 이 배제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지금 미국 얘기를 했는데 2000년도 사실은 이제 90년대 탈냉전 이후에 클린턴 정부 이후에 미국의 일극 체제가 이제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2000년대 이제 부시 정부였단 말이죠.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세계화 정책으로 자유주의 경제권에 들어오면서 세계 경제 교류에 그 상당히 편승하고 같이 교류를 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중국의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서 G2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실질적으로 중국 대견제 정책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대만 해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대중국 견제 정책, 봉쇄 정책을 하지 않았다가 2000년대, 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국 경제 정책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한미일 공조 주제가 바이든 정부에서 더욱더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 질서가 바뀌게 된 거죠. 외교원장이 한미일 정상회의 아시아 대륙과 절연을 선언한 것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 말이 나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관계, 전관계를 살피지 않은 아주 정말 그야말로 가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한미일 3국이 전 세계 GDP의 31%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최영두 의원님 그리고 박성준 의원님 감사합니다.